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뿐 아니라 호남 등 전국 10여 곳에서도 서로 다른 투표소 사이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흥군 금산면과 광산구 송정일동의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1,401표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여수와 신안, 장성과 한평 등 두 후보가 같은 표를 득표한 투표소가 모두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사전투표소의 선거인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며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 일부만 일치한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구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현재 일정은 협의 중인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선관위 직원들이 첫 출석 요구를 받은 건가요? 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발당한 구단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동작구 등 모두 5곳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배분한 절차와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투표소 내부 CCTV도 차례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고발인 조사는 어제 진행됐습니까? 네, 경찰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를 어제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조사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가운데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지인 벨기에부터 이탈리아, 교황청 등 열흘간 유럽 외교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출국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오늘 오전 9시쯤 첫 순방지인 벨기에로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는 김민석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벨기에 도착 직후 현지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현지 시각 10일에는 벨기에 총리 국왕과 각각 면담하고 양국 수교 125주년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순방국인 이탈리아에선 국빈 자격으로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합니다. 현지 시각 14일부터는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과 처음으로 만나고 특별 미사에 이어 직접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 확립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유럽 수출기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있습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과 만남을 통해 교황의 북한 방문 등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발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거대 양당의 시선은 일제히 차기 당권 경쟁을 향해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 순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내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도 특별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고요?
네, 정 대표는 연이틀 통상 일정, 즉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신 정 대표는 전북으로 내려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비공개로 만났고 고창군 선운사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제사 끝나고 놀 생각하면 되느냐고 꼬집는 등 여당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정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 유럽 순방길 배웅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을 배웅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로 대통령이 확실히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은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침 조정식 국회의장 만남차 국회를 찾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선관위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의전 인원을 최소화한 것일 뿐이라고 진화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승리냐 패배냐를 두고도 당내 친명 친청 의원들 사이 의견은 미묘하게 갈립니다. 당권파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가 사퇴할 수준의 참패인지 생각이 갈린다며 선을 그었고요. 반면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절반의 승리이자 실패란 평가가 중첩됐다며 정 대표 공과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이뤄질 거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입지가 불안한데요. 오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힘을 쏟았다고요? 네, 장 대표는 오전에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사전투표 폐지, 전국적 재선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을 뿐 거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중요한 게 있겠냐는 건데요. 오후에는 특검법도 당론 발의하며 총력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 오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논쟁을 벌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거취 압박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한 가운데 당내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봉에 선 건 초재선 의원들입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조찬 모임에 이어 선거평가 토론회까지 줄줄이 개최하며 지도부 책임론 부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마치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는 냉정한 외부 평가도 나왔고요. 토론에 나선 초선 3인방 김재섭, 우재준, 정현욱 의원은 일제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 것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후에는 초재선 의원 전체가 주관하는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참석해 저마다 각오를 다졌는데요. 김 의원은 도로 친윤당 오명을 벗자면서 승리의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고요. 정 의원은 지선에서 다수 지지를 얻진 못했다면서도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선명한 야당을 강조한 성 의원은 당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젯밤에 중간 집계가 발표됐죠. 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어젯밤 기준 전국 91곳이라고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50곳이라고 밝혔는데요.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선관위 전체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유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는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늘었다가 전국선거가 없었던 이듬해에는 다시 줄어드는 등의 휴직자 쏠림 현상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잡음 속 선관위는 외부 진상 규명위를 꾸려 내일부터 최소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사실 조사부터 법 개정까지 논의하고 나아가 재선거 실효성까지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어제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오는 금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부터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곤 이견도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모두 4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종합특검 출범 뒤에 첫 기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이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앞서 구속이 불발된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뒤 104일 만에 첫 기소 사례입니다. 이들은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 대통령 관저 공사비 지급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 21g이 산출한 41억 원 상당의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등 공무원 반대에도 예산 전용과 집행 절차를 승인하게 해서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죠? 네, 특검팀은 기획예산처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제 관련 압수수색에 착수했고요. 행안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특검은 추가 예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했고, 또 예산 전용에 반발한 정부 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이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부처의 예산 전용을 압박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검은 월요일에 폭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두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등 폭등세를 보이며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8% 넘게 올라 8,000피를 회복했고 코스닥은 6% 넘게 상승해 1,000스닥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조금 전에 장이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8,000피를 넘었죠? 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8.18% 오른 8,096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2.85% 오른 7,697로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점심시간 직후 8,000피를 회복한 뒤 더욱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앞서 개장 직후에도 가파른 상승세의 코스피는 개장 12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렸고 개인이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했습니다. 이런 폭등세의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97% 올라 32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5.91% 폭등하며 221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 급락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등의 악재가 완화되거나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특히 낙폭이 과도했던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뚜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6.19% 폭등한 9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2.89% 오른 937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장 20여 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22.9원 내린 1,512.1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오늘 환율이 1,529.4원으로 출발한 뒤로는 17원 넘게 내린 건데요. 유가 상승폭 축소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됐고 어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 환율 안정화 조치가 환율 하락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영향으로 장중 한때 5% 넘게 올랐던 국제유가는 양국이 상호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해 마감했고 현재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어제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관련 소식을 오늘 오전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중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조선중앙TV에 보도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전 정규 방송 시작부터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 부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접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부터 편집해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석군평 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 주석을 태운 전용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보여주면서 편집에도 꽤 공을 들인 모습인데요. 공항에 깔린 레드카펫 위에서 양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부터 시작해 저녁에 열린 연회 일정까지 일단 35분가량을 방송했습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재방송되는데 방송 분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행사를 하루 뒤에 내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 기준으로는 한참 늦은 보도죠. 하지만 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 행사도 간격을 두고 보도하는 북한 TV 전례를 기준으로 보면 꽤 신속한 조치입니다. 7년 전 시 주석 방북 당시엔 다음날 오후 3시를 넘겨서야 관련 영상이 보도됐는데 이번엔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 주석이 가는 곳마다 수만 인파가 동원된 것으로 보였는데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오늘 관련 사진 80장가량이 실렸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상세히 보도가 됐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어제 열린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에 이어 오늘 북한 매체들도 한반도나 비핵화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정원입니다.